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황경태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경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임실장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GDPR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영국 요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잠깐 이제 다른 1차 가서 원래 이제 알던 분 한 200년 전에 설립된 로펌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바쁜 상태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게 예전에 우리 김영란법 한참 막 있었던 온 사회가 다 이렇게 뜨겁게 이슈화 됐듯이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현재 유럽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한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 사업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일단은 딱딱한 이렇게 법조문 설명 방식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이 법에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들이 있고 이게 각자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지 GDPR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챕터 하나 그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 개인정보가 어떤 요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보 주체들,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한 다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에 좀 하나를 뽑아서 빅데이터와 이 법과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가늠하려고 하는데 GDPR에 대해서 그냥 뉴스 정도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 혹시 한번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3분의 반 정도 분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EU GDPR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EU에서 한 27개국인가요? 29개국인가요?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럽위원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다이렉티브와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전 방식은 이제 다이렉티브였고 지금 현재 GDPR은 레귤레이션입니다. 이 말은 곧 직접 회원국에 대해서 바로 적용된다라는 의미고요. 다이렉티브는 일종의 이제 권고사항을 지시사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거고 그걸 회원국이 받아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그런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레귤레이션 형태로도 일부 어떤 부분은 이제 회원국의 자율에 맡겨서 뭐 더 높은 규제를 하든지 그건 이제 자유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GDPR 전체가 유럽 전체에 직접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굉장히 폭넓게 적용 범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글자가 가장 썼는데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부분 때문에 아마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적용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물적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동화된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될 필요는 없고요. 일부 수기 시스템을 하더라도 그 파일링 시스템에 포함되면 자동화된 수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조금 개념이 애매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관련된 개인정보 사건 중에 대법원까지 아마 올라간 사건인데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 사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그 동 호수들 주민들 주민번호 그다음에 뭐 연락처 그다음에 뭐 각종 정보들을 컴퓨터에 뭐 엑셀로 같은 걸로 정의를 했겠죠.
그것도 요것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것도 아마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완전 자동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 파일링 시스템, 구조화된 개인정보 집합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정보를 넣어놔서 관리하고 있다면 자동화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 여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익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명정보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역적 적용 범위입니다. 물론 유럽에 소재한 기업들은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근데 법률적 형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해당된다는 말은 어떻게까지 해석될 수 있냐면 법인 설립이 안 되더라도 그냥 파견 형식으로 가서 서너 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조직도 없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 밖에서 유럽연합 정보 주체,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건 하나 팔아도 다 해당될 것이냐라고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GDPR 전체가 아마 한 99개조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서문이 한 170자지 서문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것이 유럽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타겟팅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뭐 웹페이지를 유럽연합 언어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상위 도메인을 뭐 프랑스나 뭐 독일 혹은 뭐 그런 쪽을 사용한다든지 한다면 설사 유럽연합 내에 조직이 없더라도 이 지역적 적용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밖에서 유럽연합 정보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 모니터링은 감시, 서베일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트래킹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광고의 제공을 위해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집, 축적, 분석하는 활동이면 모니터링에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 이용자가 어떻게 구매했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라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이 된다면 여기 해당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징금인데 사실 이게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간 매출, 전 세계 연간 매출 4%, 2천만 유로 중 높은 쪽, 혹은 2%나 1천만 유로 중 높은 쪽. 대략 1천만 유로가 한 150억, 14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낮은 쪽이고요. 동기 조건이라든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 둘 중에 높은 쪽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모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국내에서 제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침해가 인정이 돼서 검찰에서 이제 그 약식 기소를 해서 매긴 벌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를 한 사건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 500만 원의 벌금이었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제 법을 굉장히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아니시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리스크는 뭐 요곳에 투자하는 물적, 인적 설비들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똑같이 사안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위반을 했다면은 이제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 맞겐 되지 않습니다. 4% 또는 2천만 유로 높은 쪽이니까 뭐 한 100, 이거는 240억 정도가 되죠. 그 정도 벌금을 맞고 과징금이죠, 과징금. 과징금이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아마 들어올 거고, 그 액수도 우리나라 액수를 상상하셔서는 조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저도 신사님이 꼭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서비스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법률 업무와 연관된 서비스인데 그 영국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국내 그 핀테크 업체하고 해서 영국에 있는 아마존 물건을 파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가세 자동 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다 원래 법인을 영국에다가 법인을 만들 생각으로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GDPR을 저도 보게 됐는데 이게 이거를 대응하다가 사업을 초기에 시작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지금 심각하게 다시 영국 법인이 아니라 국내로
국내에서 이제 엔터티를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도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개인정보를 특히나 많이 다루는 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게 될 그 정보 주체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감독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도 굉장히 잘 오거나이즈 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EU GDPR인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제 이 짧은 강의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팀장님도 언뜻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럽을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물건을 파는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 사람들이 투닥투닥거리면서 뭐 1차 대전을 겪고 하나의 이론을 극도로 몰아붙여서 뭔가를 해보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이제 싱가포르 갈까 미국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게 기준을 어느 나라를 봐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20몇 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각자 적용할 규범들을 만들어 내고 그걸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과 깊이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뭐 좀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갔잖아요. 일본 역사를 우리가 당한 역사를 굉장히 무시한다. 사실 일본 사람들 마인드 속에서는 역사는 그냥 과거는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 그 사람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의 내가 무엇을 아름답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굉장히 집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역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쪽은 이제 카레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힘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약한 나라가 아무리 떠들어대는 것은 물론 내심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제 너는 너대로 지져라 라고 할 생각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문제는 그런 일본, 또 그런 우리나라, 또 그런 중국, 이 동북아 역사 세 나라들이 각자 아직도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서로 이제 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 아직 너무나 먼 이야기인데 요 유럽은 그걸 완전히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과연 이런 법들을 어떤 정신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아직 인류가 누구도 빅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에 대해서 이게 표준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규범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GDPR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나는 누구인지에 관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러를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서는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영려 대리는 당연히 유럽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또 각각의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컨트롤러는 가장 쉽게는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 아래서 어떤 수단으로 이 정도 범위를 처리하겠다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컨트롤러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의 의무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를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를 누구한테 맡긴다면 그 사람은 이제 계약서의 구성적인 서면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 의무를 서면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되고요. 활동을 기록해야 되는데 250명 이상일 경우, 종업원이 250명 이상일 경우에 활동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본사는 250명인데 지점이 예를 들면 유럽에서 한 10명이다. 이러면 이해 해당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영국 변호사도 잘 모르겠대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와봐야지 혹은 뭐 케이스가 있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긴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적용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책임자 DPO라고 부르죠. 와 영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침해 인지 통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컨트롤러 예시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와 과금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이거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을 하니까 컨트롤에 해당되고요. 제조사와 제조사로부터 고객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마케팅한 업체는 컨트롤러이고 이 업체는 프로세서에 해당됩니다. 여행사가 패키지 구매 고객 정보를 항공사 호텔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이 각자가 기본적으로는 각자 고유한 업무 목적, 항공사는 자기 고객을 유치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호텔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손님에게 할 자기만의 비즈니스, 자기만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컨트롤러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경우에도 하나의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고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제 공동 컨트롤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그 컨트롤러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정보 처리 업무를 시행하는 그 사람 혹은 법인을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GDPR 준수 업무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컨트롤러 제공을 해야 되고요. 특이한 거는 현행 GDPR은 프로세서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서화할 의무, 보안 기준을 적용할 의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할 의무, 뭐 후계정성 지정 준수 등 이런 의무들을 직접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제재에 직접 적용 대상이 되고 정보 주체한테 배상할 의무까지도 지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DPO 영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DPO를 지정을 해야 되는가? 핵심 활동이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이 경우이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핵심 활동이란 병원이 예를 들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핵심적이 되겠죠. 대규모 처리라는 것이 뭐 교통카드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패스트푸드 체인점, 보험회사, 은행, 광고회사의 검색 엔진이죠. 엔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될 수 있고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건 이제 지속적이거나 혹은 특정 기간이거나 아무튼 이런 요건을 충족할 때 그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DPO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연합 내에 그런 엔터티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연합 시민들에게 재화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영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뭐 간헐적 처리를 한다든지 대규모 처리가 아니다든지 개인 권리에 대한 위험도가 낮을 것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어떻게든 뭐 법 규정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영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영내 대리인은 이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그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유럽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개인 정보가 어떻게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요 시스템 안으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는 동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의는 사실 국내에도 많이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팝업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과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미리 침묵 부작위, 디폴트 세팅, 미리 체크된 박스에 해당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용 약관과 분리할 것, 자유로울 것. 자유로울 것은 예를 들면은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그것까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 동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설사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취급되지 않고요. 명시적 동의와 이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명시적 동의는 정의를 일단 법 자체에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적용되는 사항은 민감 정보라든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정보, 개인정보 여기 이전의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동의, 일반적인 동의가 무시적 동의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법원 최근에 내린 판례 중에
국내 개인정보법상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가 있는데 유럽연합 GDPR 상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적극적으로 유효하게 자유롭게 그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방식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문서로 남겨야 되고 뭐 채권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복수 목적,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내가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들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법인이나 사망자는 해당 없고 살아있는 자연인의 정보여야 되고 반드시 국적 소유자가 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유럽에 있으면 유럽에 있는 업무 처리하는 사람에게 제 정보를 주게 되면 제 정보도 역시나 요거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고 있고요. 더구나 거주지가 회원국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럽연합,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겠고, 뭐 맥어드레스 이런 것까지도 일반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민감한 정보들, 뭐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특히나 이제 유전자 정보, 바이오 진실 정보 이것들은 민감 정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원래 처리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데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 동의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이게 당신이 이걸 오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아마 고지가 전제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어떻게 그러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바이 디폴트인데 뭐 직역하자면 디자인과 기본 설정을 통한 데이터의 보호 측면인데 IT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력 자원들의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문서화를 해야 되고 기업 거버넌스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가명화, 익명화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처리 원칙입니다. 원칙은 사실상 좀 잘 안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개인정보를 받아서 최소한도로 처리를 해야 되고 목적과 수단과의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비례성 원칙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내 개인정보를 네가 그 기업체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게 침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제시하는 목적, 그 당신과의 거래를 함을 통해 당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수단이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비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사례가 쌓여가야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다라는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명화 작업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가 있고 투명성, 수집해서 이용해서 활용하고 처리하는 그 범위 전체가 고지되어져야 되고 변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통지되어져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보해야 되고 권리에 대한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안 개발 및 적용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서화를 해야 되고 이제 구조화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사실 이게 이제 큰 아주 어려운 의무라기보다도 기업이 고객에 대응하는 정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고객이 정보 주체들이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응을 그 IT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아마 구조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런 관련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솔루션 업체들이 그 GDPR 관련해서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서화인데 250명 이상은 의무화입니다. 근데 이제 본사화 지점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라면은 무관하게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의 권리와 자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은다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문서화를 취해야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서화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 경우들이 250명 이상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정보 주체들의 권리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나중에 정보를 요청하면 잘 오픈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전까지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업무들을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기록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 외부적으로는 감독기관들, 정보 주체들, 그 다음에 프로세서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업체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업체들을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 거 필요하겠고, 내부적으로 이제 DPO를 선정하고 영려 대리인 혹은 뭐 직원 교육, 사후 추적, 변화 관리 대응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임명화 조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식별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에 관한 내 뭐 얼굴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도 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제 익명화, 비식별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구분하는 가명화와 익명화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식별 가능성이고요. 이 식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성별, 우편번호 세 가지를 조합하면 미국인의 87.1%가 식별된다고 하는데 요걸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기술 상황이 될 수 있겠고 기술의 발전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 정도 정보면은 사람이 식별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익명화라는 거는 그 영어로 본다면 set of identifying data와 data subject, 그러니까 정보 주체와 나를 제 이름, 주민번호 혹은 뭐 학력, 경력 이런 나를 구성한 하나의 표딱지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거한다라는 것이고 제거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화이고 ISO가 이것이 비식별 처리 하부범주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화를 시키게 된다면 더 이상 GDP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명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을 제거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나를 구성한 특별한 특징들과 하나 이상의 가명들 사이의 연결을 추가하는 익명 처리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와닿을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차이점은 역시 이 가명화는 재식별 절차를 통해서 식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익명화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적절한 안전 조치, 뭐 이런 그 암호화 해싱이라든지 어떤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같은 관리적 조치를 취해서 보호를 해야지만 가명화 조치를 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이 컨트롤러 프로세서들이 해야 될 의무라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프로세싱하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정보 주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거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들, 프로세서들은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접근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내용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관명, 연락처, 세부 연락처, 목적, 근거, 정당한 이익, 정보를 받는 수령인, 구개진의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이전과 형받을 권리, 저장 기간이 얼마인지, 네가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이 강제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네가 이거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혹시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개인정보를 목적의 처리 시 초기에 이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목적의 처리인데 이것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보 주체 요구와 무관하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처리 제한권입니다. 이거 이제 내 정보를 그만 처리를 이거 하지 말아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주체가 그 요청을 기업한테 했을 때 그 정보를 별도로 분리를 하든지 혹은 처리를 제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거를 막고 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반대권, 처리하지 마라고 하는 그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포함해서 직접 광고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반대권을 인정할 수 있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빅데이터 공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학술 통계적 목적 처리에 대한 반대권들이 있고요.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리, 정보가 내 관할 범위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한다면 바로 이제 정보를 그만 사용을 처리를 그만 중지를 해야 됩니다. 삭제권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도 있긴 있지만 이제 정보가 잊혀질 권리에 해당되고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동의를 철회한 경우, 반대한 경우, 혹은 이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서 문제는 그런데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내가 정보를 동의를 하고 정보를 받아서 다른 주체한테 줄 수도 있고, 혹은 동의 아래 정보가 공개될 상황도 있는데 GDPR은 이 경우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비용을 고려해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내 정보를 전해준 그 사람한테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삭제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넘겨줬다면 그쪽한테도 여전히 통보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봤는데 이 삭제권 하나는 이제 법조항에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구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일단은 삭제권을 보장을 어느 때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관한 절차.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요구한 그 정보가 내 시스템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확보를 할 수 있어야겠죠. 개인정보는 뭐 웹페이지나 매장 오프라인이라든지 뭐 전화, 이메일 상담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으면 다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테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고객들한테 그 삭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아니면 웹페이지라면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관리 기술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통지할 것인지 고객에게 어느 시간 내에 대략 GDPR이 이제 한 1개월 정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통지를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통지를 할 것이며 그게 제3자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과의 이런 경우까지 과정해서 그 계약이라든지 협약을 맺어 놔야지 통지에 적절한 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비슷한 예로 한번 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 없는 그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영국과 미국에 있는데 그게 소송을 할 때 우리나라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내가 가진 정보를 그러니까 법정에 증거로 내든 말든 그거는 내 자유거든요. 상대방이 그거를 네가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놔라고 할 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역 지나다가 그 삼성 반올림 삼성에서 보시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올림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업이 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백혈병 환자들이 내놔라고 요구를 해도 기업은 나 싫어라고 하면 사실 재판부가 그거를 내놓으세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영미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물론 다 내놓고 했을 때 그거를 변호사가 일일이 점검을 해야 돼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거는 요구하는 사람 문제고 일단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예전에
한참 우리가 종이로 막 일을 했을 때 그때에는 뭐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만큼이야, 너 봐,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을 건데 요즘에는 다 기업들이 이메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다 전산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100여 개의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의 업체와 분쟁이 걸렸어요. 미국 업체하고. 그 미국 업체가 네가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나하고 거래했던 모든 자료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미국과 관련된 사소한 이메일 하나부터 해가지고 다 골라내야 돼요. 그거 관련된 걸, 관련성 있는 걸 다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내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업무 부하가 기업에 걸릴 것인지는 저는 기업에 현업이 없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신 해주는 그 미국에서 이제 업체라든지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했던 게 고객의 요청들이 있을 때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뽑아서 그걸 보내주는 것도 굉장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전체를 IT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요 대응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관리하는지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초기 물론 기업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하긴 하지만 요 대응 업무에 맞춰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구비하고 더군다나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유럽 사람들에 대한 권리 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고객들도 훨씬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따지고 권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건데 자기정보 이전권. 너한테 정보를 맡겼지만 난 너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른 업체한테 넘겨줘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준 개인정보 그 세트를 다 뽑아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로 판독 가능한 형태로 나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거를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권리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전 관련해 가지고 보통 개인정보 데이터를 클라우드 업체에 소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나는 클라우드 업체한테 맡겼으니까 그 업체가 책임을 다 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만일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와라든지 다른 업체들과의 뭐 이렇게 계약 관계를 잘 따져봐서 내가 개인정보를 이목적으로 이 수단으로 처리를 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컨트롤러가 되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컨트롤러한테 내가 지명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준다면 어쨌든 나는 프로세서에 해당돼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버를 이유에 두고 그러면 서버를 이유에다 두고 국내에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 본사가 이유에 있는 서버한테 가서 그거를 조회한다면 국내 업체는 이게 개인정보 이전인가? 이전이라고 볼 여지가 크죠. 네, 정보의 데이터, 서버를 이유에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걸 연락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해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거는 EU 외에 제3국이 제 다른 3국,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싱가포르에서 혹은 뭐 일본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요거 GDPR 적용 범위 대상이 된다면 국외 이전에 해당됩니다. 국외 이전을 시키려면 대략 크게 세 가지인데 적합성 결정, 유럽위원회가 그 이전을 받는 제3국의 역량을 평가해서 걔는 나라는 괜찮아 라고 한 경우 이전 가능하고 적절한 안전장치, 뭐 승인된 행동 강령이라든지 뭐 기업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됐을 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예외로 정보주체 명시적 동의, 이거는 적합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는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네 업무를 해주려면 이걸 이전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위험이 있어 라는 것을 고지받은 이후에 개인정보 주체들한테 명시적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빅데이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 해놓은 걸 보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전까지 보셨듯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인정이 되고 그걸 기업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혹은 균형에 맞춰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같이 살려면 뭘 지켜야 되냐라는 네 가지 정도의 규칙들을 보고 그다음에 타국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과 DPIA.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면은 프로파일링이 연관이 돼 있을 건데 프로파일링의 개념은 일단은 자동화된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하는 목적이 정보 주체의 개인적인 굉장히 퍼스널한 그 측면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온라인 서비스의 로봇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로그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통해서 로그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프로파일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한 거지 그것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파일링을 한다면 무조건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세트로 보셔야 되고요.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게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5월 20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처리하기 전에. 왜냐하면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근데 이 새로운 기술에 프로파일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는 말이고 아까 요 개인과 권리와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이 없을 때 이제 예를 들면 DPO 개인정보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사용을 한다면 반드시 DPO도 선임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프로파일링이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DPI는 누가 하는가? 이거는 컨트롤러가 하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스스로 내가 심각한 위협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면 됩니다. 평가의 내용은 이제 이걸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례성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 대한 위험의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안 조치, 보호 조치, 메커니즘 등을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어느 정도 위험이 경감되겠다라는 것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예를 들면 대량으로 프로파일링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관계당국에 알리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당국은 이 결과를 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처리의 금지까지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국내는 그냥 공고사항인데요. GDPR은 의무사항입니다. 위반하면 과징금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위험평가는 너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잘못하면은 과징금이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다시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은 가명처리 정보와 익명처리 정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명처리 정보는 특정한 요건 아래서 허용이 되고요. GDPR의 가명처리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익명처리 정보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 가능성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별이 가능하지 않는 정보를 내가 처리한다면 GDPR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현재적 기술 수단부터 해가지고 기술의 적용, 장래 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이건 식별이 안 되는데 다른 제3의 기업 가진 기술로는 식별이 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럼 프로파일링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감염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면은 좋아요.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GDPR 같은 경우 도대체 감염화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장려하고 있어요. 장려하고 있고요. 컨트롤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가 있는데 감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기술 조치를 취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은행에서 예를 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 고객한테 이 상품은 좋겠어 라고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마케팅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쇼핑몰 업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 고객의 거주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따른 일정 제품별 시장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 기업한테 이 사항을 위탁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각각의 경우들이 언제 허용될 것인지 혹은 허용되지 않을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될 것인지들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로서 이제 목적의 활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쇼핑몰 업체 예를 들면 개인 고객이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의 그 주문한 물건 내역과 계좌 그 정보, 결제 정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향, 개인적인 성향들을 수집을 해서 물건을 일단은 제1의 목적은 그 물건을 잘 배송해주고 결제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썼어요.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에 마케팅 정보 활용은 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쇼핑몰 업체로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고 싶겠죠. 근데 목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동의를 따로 받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 그 고객들한테 다시 고객들을 선별해서 너 이거 우리 이 정보를 마케팅으로 쓸 건데 동의해 줄래? 라고 물어봐서 다 받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거는 목적에 활용을 하면 되는데 GDPR은 처음에 제시된 목적과 그 두 번째 네가 추가된 목적이 양립 가능하다면 양립 가능하다는 말은 두 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송에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원고고 피고가 있어요. 근데 너 나한테 물건을 팔았잖아. 그럼 물건을 줘야지. 그러니까 물건을 내놔라고 청구를 하면서 네가 물건을 안내놨을 때 손해배상도 해줘.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양립 가능하다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목적이 공존한다라는 거고 이게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GDPR입니다. 목적과 연관성,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전 상황, 혹은 뭐 영향,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가에 감형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감형 처리를 했다면 양립 가능한 경우로 더 잘 호의적으로 봐줄게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이 감형화 처리를 하는 그 요건들이에요. 추가 별도로 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거를 재식별화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책임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양립 가능성 판단 여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의 활용에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과학 및 역사 연구, 통계적 목적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 이거 말고 이제 이 통계적 목적에 2013년 제29조 작업반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통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뿐 아니라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상업용 목적도 포함한다라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GDPR 제시를 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그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본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가명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하는 경우를 하고 있어요. 가명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안전조치가 어디 있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가명화 작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문헌대로만 본다면 가명화 작업을 한다면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시장 분석을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조사를 말하는 거지 그 고객한테 직접 마케팅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을 선별해 가지고 내가 그 고객한테 마케팅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통계 목적이라는 얘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데이터 집합체. 그러니까 그 고객이 더 이상 그 고객이 아닌 고객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혹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경우의 수가 또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여러 가지를 통지를 그 고객한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기관명, 세부 연락처, 처리의 목적, 근거, 처리되는 개인정보 유형 이런 걸 고지를 해준다면은 허용하겠다라는 게 그 GDPR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용 개인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용으로 이제 이런 그 경우의 수들 각각이 활용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 목적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DPO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니까 DPIA도 해야 되고요. 가명화 작업도 해야 될 거고 보호 조치 그 프로파일링에 적용되는 로직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고객한테 줘야 된다. 그냥 재미있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구글이 고객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지메일을 쓰는데 저한테 법률 관련된 정보들이 날라오거든요. 난 구글한테 내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얘들은 어떻게 알고 이걸 보내줄까라고 몇 년 전에 생각했었는데 걔는 나름대로 로직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고객한테 고지해라. 적합한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것. 오류가 있을 건데 이거에 기술적 조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 차별 방지는 뭐 이제 뭐 인종 간의 차별이라든지 남녀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려라. 이런 얘기들이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당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는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일단 접근권 고지해줘야 되고요. 처리를 반대할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마케팅을 고객이 받는다면 나는 마케팅에 정보 동의한 적이 없는데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정보가 날라온다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고객이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고객의 정보는 따로 빼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고객의 세 번째 권리는 자동 처리 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 좀 길죠. 근데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고객한테 법적 효과가 미친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면 고객은 이 권리를 가져요. 그게 예를 들면은 과속 카메라에서 차량 속도를 확인해서 과속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프로파일링이 아니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죠. 법적 효력이 있죠. 근데 해당이 안 돼요. 은행 담당자가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을 고려해서 대출료를 결정하는 경우 프로파일링 맞죠? 근데 은행 담당자가 결정하니까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있지만 역시나 이 권리는 없어요. 과속 운전의 반복성 여부 등 운전자의 평소 습관을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벌금액을 결정한다면 프로파일링도 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도 내리고 벌금액이니까 고객한테 법적 효력이 있겠죠. 때문에 요거에 해당이 돼서 고객은 나는 너가 하는 프로파일링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어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타국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GDPR은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를 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은 안 하겠다. 단지 익명화가 맞다면, 더 이상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는 식별 가능한 가명화 처리를 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취한다면 활용할 수도 있어. 대신에 고객은 이러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넌 이걸 지켜야 해. 라는 걸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목적의 수집, 저장, 보유, 광고, 가공.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개인의 동의를 다 얻어야 돼요. 너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빅데이터에 활용을 할 건데 동의할래? 물어봐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의 경우 플러스 비식별 조치를 했다면 GDPR은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여기에 상업용이 포함됐다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비식별 조치를 했으면 해도 돼 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막혔다고 볼 수 있고 GDPR을 훨씬 더 열어놓고 있다고 볼 수 열어놓되 대신에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고 고객이 가지는 권리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비식별 정보, 익명 가공 정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